법인 후원 대표 세무사이시고요. 현재 여행업과 관련된 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고 계십니다. 영등포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이시고 농림식품부 산하기관의 세무고문,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도 하시고 계시고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 세무자문도 맡고 계십니다. 세무법인 후원 대표 변호사이신 지하준 세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준 세무사입니다. 여행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여행업이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미팅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님들께서 오늘 교육에 참석을 신청을 하셨다가 대기번호로 밀려가지고 신청을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처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생각되는 것만큼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진석 협회장님께서 여행사 친화적인 세무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시고 제 양력은 건너뛰고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개업을 해서 지금 11년 차 세무사입니다. 개업 초창기 때부터 이제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여행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어려움들 함께 했고, 특히나 코로나 이전에 전염병인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반일 감정, 혐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중국 여행객이 들어오지 않는 각각의 이제 그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이슈를 좀 많이 같이 타개했었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행 업계가 완전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할 거 없이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은 또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행사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여행사를 많이 하니까 여행사가 어려울 때마다 저희 사무실도 동고동락을 정말 같이 했죠. 특히나 21년도 코로나 시기에는 너무 대표님들이 폐업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뭐가 있을까 해서 다 아시겠지만 3월이랑 5월달 법인세랑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 내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출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아예 저희가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먼저 공지를 해드렸고, 어느 정도 매출이 있으신 경우에도 절반만 청구하고 이렇게 좀 동고동락을 해왔다라는 아까 협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여행사 친화적인 세무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지난 날이 또 떠올라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혹 이제 상담 때문에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이 조금 잠길 수가 있는데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떤 기준으로 발행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여행업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특수성을 어떻게 현금 영수증 발행에 녹여낼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주 하는 Q&A에서는 대표님들이랑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위주로 제가 질문들을 미리 뽑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혹시 이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거고 한데 제가 이게 오픈된 강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마지막 장 보면은 이제 상담 양식지가 있을 텐데 그거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끝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또 저희가 이제 가능한 시간 내에 좀 전화 드려서 좀 답변 드리는 쪽으로 진행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포함이 됐죠, 여행사가. 사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예전에 시행될 때는 정말 제한적인 업종들만 있었어요. 말 그대로 병의원, 그 다음에 전문직, 이런 고소득 업종을 위주로 이게 시행이 되었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하면 무섭잖아요. 저희도 무서워서 오늘 이렇게 교육에 참석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됐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으름장을 놨더니 생각보다 매출 신고도 잘하고 잘 되네 라고 하니까
점차 업종을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13개 업종이 이렇게 포함이 됐지만 과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지금은 사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업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과 관련돼서는 소비 상대 업종과 의무 발행 업종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소비자 상대 업종은 사업과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현금을 지급을 하면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한 경우에만 발행을 하는 게 이제 소비자 상대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행사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자진 발급도 가능은 했어요. 만약에 고객이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010-000-1234 국세청 번호로 발급은 가능은 했는데 말 그대로 가능했다, 의무는 아니다 였던 내용이고요.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내용은 다 똑같은데 결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0만 원 이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제 의무 사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만약에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함. 이렇게 함으로 본다기 때문에 꼭 발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한 문구를 통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고객이 원해도 혹은 원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키포인트를 살펴보면 네 가지 요건을 좀 잘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건당. 이 건당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에 대한 정의인데요.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소비자 혹은 거래 상대방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한 행사를 진행을 했을 때 보통 단체 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단체 행사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10건에 10만 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 1명에 해당되는 여행객 1인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당이라고 해당되는 거는 단체 투어 한 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거를 개별적으로 나눠봤을 때 인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0만 원. 이 내용도 이제 조금 이제 화두죠. 결국 10만 원이 고객한테 받은 관광수탁금 전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건지 알선 수수료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지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만약 제가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순행 매출일 경우에 여행사가 발행하여야 하는 현금 영수증은 알선 수수료라고 이미 뭐 예규나 판례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행 매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여행사는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만 원과 비교를 하는 금액은 수탁금에서 여행객이 부담하는 랜드 비용을 차감한 10만 원과 그 10만 원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당과 10만 원을 합해서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단체 투어에서 마진이 남았을 때 그 마진을 n분의 1로 나눴을 때 그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마진을 정말 적게 보는 뭐 입장권이라든지 유로 패스라든지 이런 건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결국 거의 대부분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행 매출을 적용을 했을 때는 알선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내용들을 랜드 비용들을 구분해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 얘기예요. 2007년 이후에도 수많은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됐다라고 해서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한결같이
순행 매출일 경우에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발행해야 되는 현금 영수증은 알선 수수료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던 것이죠. 자, 다음.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우리 현금 영수증 필요 없어요 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발행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발행을 뭘로 하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010-000-1234로 이 번호로 이제 발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국세청 번호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이제 근로소득자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발행은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발행을 하지 않고 이제 본인 핸드폰 번호로 이제 발행을 하신 거예요.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뭐 나중에 연말정산 때 이제 소득공제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후술하겠지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한 과태료는 없을 수 있는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좀 직원분들에게도 교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5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5일 이내에 발급한다는 내용이 사실 다른 업종이면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이다 라고 하면은 커피를 판매하고 현금을 받으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복잡할 게 없어요. 하지만 여행업의 경우에는 돈을 언제 받는지가 다 다르죠. 정말 뭐 사후에 정산받는 데도 있고 행사 전에 100% 다 받는 데도 있고 이게 돈을 언제 받는지에 따라 다르게 되고 특히나 저희가 돈을 받는 시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이 규정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 조문의 단어 하나, 문구 하나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조금 딱딱한 세법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 시기.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특례. 세 번째,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걸 따를 수 있으면 이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뭐 내용이 많은데 결국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을 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용역을 공급하고의 마지막 끝 단어 고예요. 고. 엔드죠. 그러니까 용역 서비스도 공급하고 현금으로도 받았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따지면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는 우리 여행 행사가 종료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종료되고 현금으로 입금 받았으면 그때를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먼저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행사가 종료됐고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우리가 결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러면은 이런 구조만 여행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행사는 악성 미수에 시달리겠죠. 행사 끝나고 나서 돈을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미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행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보통 계약금, 중도금 같은 것들을 받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땐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해야 되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특례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17조를 보면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현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을 했다면 그 시기를 공급 시기로 본다라는 내용이에요. 복잡한데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행 행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을 받은 시점에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공급 시기에 올바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걸로 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행사 종료가 되기 전에 고객한테 돈을 다 받고 우리가 현금 영수증까지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적법한 현금 영수증이라고 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문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행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때 대략적인 마진인 7%를 먼저 발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추가로 발행한다라는 내용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FM이라는 거죠. FM이라기보다는 올바른 현금 영수증 발행이기도 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게 큰 거예요. 고객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거고 적법한 시간 돈을 내는 순간 발행을 받았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렵죠. 이게 이렇게 발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행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마진이 7%를 발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사후정산하면서 한 번 더 발행하고 아까 저희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번, 5번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어떡하냐? 그럼 이거예요. 보시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서비스가 끝나기 전에 현금을 받았고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했어요. 아까는 발행한 경우지만 발행을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이거는 뭐 법이 아니라 그냥 그 예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전환되는 때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 여행이 종료된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인 거죠. 하지만 후수라는 거 보이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땐 편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죠. 돈을 먼저 받았어요. 현금 영수증을 근데 그때 발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가시다가 서비스가 끝났어요. 여행 행사가 종료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정해진 마진을 가지고 이때부터 5일을 기산해서 5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시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없는 2번으로 발행을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실무적으로 계속 재발행하고 하는 게 좀 너무 복잡할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이 3번째 경우로 발행을 하시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또 한 걸음 또 다 나아가서 여행업이 또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사가 끝나기 전에 현금 입금을 다 받으면 또 이런데 또 그렇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절반은 미리 받고 절반은 나중에 받고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절반을 미리 받았을 때 아까 3번째 요건처럼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그 3번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현금을 먼저 받았지만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했을 때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행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50%만 받았을 때 그게 랜드 비용보다 당연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매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봤을 땐 우리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을 받은 이 50%에서 어떤 돈을 먼저 받았느냐를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받은 거는 랜드 비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받은 50%는 그거 우리 알선 수수료 먼저 받고 나머지 부분도 받은 거야 라고 하면은 행사 종료되는 시점에 이미 알선 수수료 부분만큼은 다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을 먼저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실무적으로는 그거는 뭐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그것까지 막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경우에도 행사가 종료된 시점까지는 어쨌든 마이너스니까 발생된 알선 수수료는 없고 그 뒤에 현금이 50% 입금되면 그때 최종적인 그 알선 수수료를 매겨서 그때부터 5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금 영수증과 관련돼서 정말 여러 전문가들 저희가 이거 여기에는 포함시켜 놓지 않았는데
126번 혹은 국세청에 똑같은 질의를 5번, 6번 넣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 지금 현재 정답은 사실 없어요. 정답은 언제 나오냐? 이게 꼬투리 잡혀서 문제가 돼서 세금이 부과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불복을 해서 과세관청 가고 소송까지 가서 판결까지 나오면 그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올바랐구나. 아, 이게 달랐구나. 근데 이건 너무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 맞춰서 최선의 방법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지만 다른 내용을 가지신 전문가들도 많을 건데, 어쨌든 저희는 좀 올해부터 여행업을 해왔고 여행업 관련돼서 정말 수도 없이 국세청이랑 과세관청 세무서와 소명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요거까지는 건들지 않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협회장님께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정답을 기다리기까지는 우리가 그 50%, 그 20% 과태료를 그 수업료로 내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정도의 세무 처리를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현금 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말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단말기로 발행하시면 되고요.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회 발급, 검열 발급 하신 다음에 용도 구분만 잘 설정해 놓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발행을 요청했을 때는 소득공제를 하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를 주시면 이제 지출준비로 선택해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행업과 관련된 특수성과 관련된 발행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99%가 순행 매출 적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대부분 순행 매출을 신고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원칙 같지만 사실 세법을 뜯어놓고 보면은 총액 매출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받을 때 예를 들어서 피부과 가서 저희가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어쨌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피부과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거나 매출 신고를 할 때 우리가 고객한테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앰플 비용 뭐 20만 원, 30만 원 빼고 70만 원만 매출 신고한다.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관광수탁금 전액이 매출인 거고, 랜드 비용은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대상이다. 순행 매출이 특례이다. 관광수탁금에서 랜드 비용을 차감한 알선 수수료 매출만 잡는 것이 오히려 특례다라는 내용이고요.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인 거죠. 뭐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을 때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결국 받은 돈 전부를 매출을 잡는 것이 원칙이나 알선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 되는 랜드 비용을 구분 계약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는 부가가치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특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구분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건 거예요. 고객이랑 여행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의 알선 수수료는 얼마고 랜드 비용은 얼마고 이걸 구분 계약을 했냐라는 걸 따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걸 지킬 수가 없죠. 계약할 때 저희의 수수료는 마진을 그냥 오픈을 시켜버리는 거니까요.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기장 업무를 할 때 여행업과 관련된 세무 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너희는 청액 매출과 관련돼서 매출 신고를 하냐 원칙대로 그렇지 않죠. 저 여행사 친화적인 세무사라고 했잖아요. 다 순행 매출로 신고를 해요. 다 안내를 그렇게 하고 순행 매출로 신고를 하고 소명 요구가 오면 세무서에 소명 요구까지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법상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소명이 안 된 경우는 없어요. 왜 너희는 구분 계약하지 않았는데 전체를 매출로 안 잡고 10만 매출을 잡았어 라고 할 때 일선 세무서에서
그 행사와 관련된 수탁금, 랜드 비용,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해서 소명을 하면은 그게 뭐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법은 이렇다. 우리는 특례를 적용받는 거다. 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선 수수료는 뭐냐? 우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그럼 이제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을 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알선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고객한테 받은 관광 수탁금에서 랜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랜드 비용은 결국 고객이 부담했어야 될 항공료, 숙박비, 교통, 식사, 입장료 같은 수탁 경비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다른 곳에서 하시다가 저희 쪽에 오시는 대표님들한테 정산서를 받아보면 막 여기에 신용카드 단말기 수수료 2%에서 3% 되는 수수료 혹은 가이드 비용까지 포함해서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옳지 않고요. 그 부분 신용카드 수수료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때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니까 그때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빼면 안 되는 거고요. 가이드 비용 같은 경우에도 3.3으로 신고를 해서 별도로 빼시는 게 맞는 겁니다. 문제가 이런 금액까지 알선 수수료를 봐서 매출에서 빼버리면 우리 매출 자체가 줄어들면 결국 그거에 따라서 현금 영수증도 과소 발행이 되는 거고 매출 신고도 과소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과태료, 부가세 안 냈던 거, 종합소득세, 법인세, 그거에 따른 가산세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알았어. 그러면은 구분 계약 안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알선 수수료는 제대로 잡았어까지는 확인을 잘해요. 그 알선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봐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 발행을 얼마를 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액 매출은 당연히 매출을 다 신고하는 거니까 관광수탁금 전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전체를 매출로 잡으면 부가세가 수탁금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금액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별도로 수취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순액 매출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고객한테 전가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았는데 90의 랜드 비용이 나와서 알선 수수료가 1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발행해야 되는 금액을 10만 원을 이제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이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 영수증을 실제로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0분이 되면은 10분간 이제 쉬는 시간을 갖기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타이트하다고 하셔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용무가 급하시거나 연락 오시는 곳 있는 곳들은 이제 조용히 나가서 이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광수탁금 1,000만 원, 랜드 비용 900만 원 해서 알선 수수료가 10%인 100만 원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총액 매출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부가세 1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고객한테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진에 대한 부가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 비용 900만 원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나 이체 내역 이런 거를 토대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총액 매출로 신고를 했을 때 인보이스니까 당연히 뭐 부가세 여부가 이제 뭐 잡힐 건 없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순액 매출에 있을 때는 알선 수수료 100만 원에 대해서만 매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1.1로 나눈 금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궁금한 이슈들이 나오죠. 그러면 100만 원인데 우리 알선 수수료는 100만 원인데 발행을 안 했을 때, 적게 발행했을 때 아니면은 더 많은 금액을 발행했을 때 각각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발행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알선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도 발행을 안 한 경우인 거예요. 그때 미발행한 100만 원에 대해서 과태료 20%가 먼저 붙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락한 매출이 100이다. 알선 수수료가 100이다. 그럼 일단 20% 과태료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만 원이죠. 그때 또 이것만큼 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하고 매출까지 누락을 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포함해서 매출까지 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10%도 또 나오겠죠. 그러면 10만 원. 또 이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신고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그리고 과소신고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뭐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가산세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해볼까요? 20%, 10% 이것만 해도 30%인데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 뭐 몇 퍼센트 내가 세율 적용 받는지는 뭐 각자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뭐 보통 20%라고 가정을 해보면 20%, 10%, 20%이 금액만 하더라도 50%인 거예요. 거기에 가산세까지 하면은 뭐 55, 60%까지 될 수도 있겠죠. 4대 보험까지 포함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알선 수수료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세금이나 가산세 이런 걸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무서움인 거입니다. 무서움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원인데 알선 수수료 50만 원에 대해서만 발행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왜 나올까요? 왜 발행은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좀 과소 발행을 할까요? 왜 적게 발행할 것 같으세요? 적게 발행하는 이유는 고객한테 그러니까 지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거래 관계가 있을 때 내 마진이 100만 원인 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마진 노출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만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경우는 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떤 가산세들이 발생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발행과 거의 똑같아요. 일단 20% 미발행 과태료 10만 원 발생하고요. 과소신고한 5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10%인 5만 원.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세율,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가산세들이 붙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과다 발행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겠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거의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선 수수료는 100만 원인데 고객한테 1000만 원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다 발행해 준 거예요. 그냥 전체 수탁금에 대해서. 이때 세법상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만 원인데 우리 알선 수수료는 100만 원인데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매출을 1000으로 그러니까 그 현금 영수증을 1000으로 발행을 했는데 매출도 그냥 1000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총액으로. 그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럴 경우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슈는 현금 영수증은 1000으로 발행을 했는데 매출 신고는 100만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 경우가 거의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겠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럼 결국 과다 발행한 금액은 900만 원이 되겠죠. 9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좀 다 달라요. 답변이 2%냐 5%냐 2개에서 7%냐 이 내용을 이제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이슈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과태료 20%는 다행히 붙지는 않아요. 우리가 900만 원을 발행했다라고 해서 20% 가산세를 여기다가 매기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법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거잖아요. 매출 신고를 할 때. 총액이 아닌 알선 수수료만 신고하는 순액 매출 특례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다 발행했어요. 다 발행하고 알선 수수료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인 과세관청이나 국세청에서 그러면 알선 수수료 부분에 매출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순액 매출을 인정을 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또 트집 잡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신고하고 뭐 인보이스나 이런 거 있어서 신고하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현금 영수증은 다 발행했는데 매출 신고를 적게 하면은 증빙은 우리 매출이라고 신고하는 현금 영수증 증빙은 다 발행을 했는데 왜 알선수수만 신고를 했지?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분 계약했나요? 계약서 갖고 와보실래요? 이런 문제로 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런 좀 이슈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 이건 어쨌든 새 법상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여행업을 대변하는 내용, 그러니까 알선 수수료 부분 혹은 현금 영수증 전체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 양쪽 다 허용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을 이제 그 탄원서를 넣은 상태라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너무 좋죠. 이슈도 아예 없고, 이거는 지금까지 어쨌든 지금 현재 세법상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금 영수증 과다 발행 시 소득세 혹은 법인세법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먹인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용역을 공급하고 이런 것처럼 문구 하나하나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5%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5%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매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 금액을 통보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고를 통보받고 사실과 다르게 발행했을 때 5%를 먹이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밑에 가입 의무들을 보시면 사업자가 있고 거래 상대방이 있잖아요. 근데 거래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은 그 세무서는 그 사업자가 속해 있는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5%가 적용이 된다라는 단서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발행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통보를 받아서 미발급 사실이 노출된 경우에는 5% 적용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 이슈가 불거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통보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걸 보다 보니까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도 5% 적용을 받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는 의문사항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5%를 말씀하고 저도 5%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단서 조항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가산세에 대해서 정말 몇 차례 저희가 국세청에 그 예규나 그 질의를 올린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5%가 맞다, 2%가 맞다. 내용이 정말 달라요. 그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자, 그럼 2%가 이거예요. 이거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재화나 용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행 상품을 팔고 세금 계산서 등에는 보통 이제 그 신용카드도 포함되어 있고 현금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등의 공급 과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2% 가산세를 먹이겠다라는 게 부가가치세법상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우리에 맞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긴 단서 조항도 없고 과다하게 발행한 거에서 2%를 먹이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 거래처에서 세무서에서 이런 이슈가 생겨서 오면은 가산세는 어쨌든 발생이 되는 거지만 저는 무조건 이 2%를 주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 5%가 아닌 2%를 적용받는 게 맞다라고 주장은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5%,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2%, 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5%, 2% 각각 법이 다르니까 5%짜리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 붙이고 2%는 부가세 할 때 또 붙이고 중복해서 7%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2%와 5%가 이중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 아닌 5%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해지진 않지만
보수적으로 그냥 5%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2%로 주장을 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금 영수증과 관련돼서 최근에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행업과 관련돼서도 이제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지만 또 겹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이제 또 한창 또 저희 부가세 신고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세무서 사무실에 또 이제 정산서 보내드려야 되고 막 생각하시면 또 이제 골머리 앓으시는 저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그런 신고들을 겪다 보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세법으로만 적용을 했을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고 세법을 뜯어보면 거기에 접촉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거죠. 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바둑 대국 했잖아요. 근데 알파고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 알파고는 정말 뭐 수만 번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딥러닝을 해서 놓는 그 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만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 못 했었는데 대표님들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미팅에서 만났으면 그런 조금 내용들도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 강의이기 때문에 좀 오픈된 자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부분 궁금해하신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한테 돈을 언제 받았냐가 중요하죠. 행사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그 돈을 이전에 받았는지 이후에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이전에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행사가 종료되었지만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대략적인 알선 수수료를 선 발행한 다음에 완료된 시점에 차액만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예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입금된 게 50%라고 해볼게요. 우리 마진은 여기에서 7%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7%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현금 입금을 초반부에 90%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급금을 90%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은 90%를 먼저 받아도 우리의 마진은 7%가 남는 거, 3%가 남는 거잖아요. 마진은 이제 7%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료되는 시점에 행사 종료되는 시점에 금액을 먼저 발행을 해놓고 그 뒤에 현금 입금이 추가적으로 되면 그때 이제 나머지 금액을 추가적으로 발행한다.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행사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대략적인 알선 수수료를 선 발행한 경우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차액만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공문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마진 뭐 7%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보통 10%에서 좀 내려갔죠. 그래서 7%를 먼저 선발행하고 나중에 차액분을 발행한다.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 국세청도 세무서도 정말 올바르게 했어 안 했어 보다 인간적인 도리로,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했어?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 받아도 알선 수수료만 신고하는데 현금 영수증은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을 하면 되나요? 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우리가 전체 금액으로 발행을 받아도 알선 수수료만 매출 신고를 하거든요. 그 아웃바운드 여행사에. 그럼 그거랑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발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알선 수수료만 발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거에 대한 답변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강의를 하면은 결국 가장 일찍 오셔가지고 추운 날 일찍 오셔가지고 앞에 앉으셨을 텐데 제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앞에 계신 분들이라 앞으로는 뭐 제 눈을 안 마주치실 것 같은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을 1,0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가산세는 없는 거죠. 근데 현금 영수증은 특성이 돈을 먼저 받고 사후에 우리가 매출을 신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을 하실 수는 있는데 발행을 하실 때 그런 세법상 과태료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해야겠다. 그냥 현금으로 받지 않아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 금액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2%에서 3%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걸 또 고민을 하셔야죠. 전체 마진이 7%인데 거기에서 2, 3%가 신용카드 수수료로 빠진다? 거의 뭐 절반 가까운 금액이 빠지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고객한테 100을 받을 때 신용카드로 50%를 받고 일부는 또 현금으로 받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은 이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들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답변은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큼만 발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대3의 비율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선 수수료 100이 남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금액이 700만 원이면 70%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 중 30%인 30만 원에 대해서 발행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Q&A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녹여낸 것들도 있지만 사전에 이제 국세청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거를 토대로 뽑아온 거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는 같은 견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죠? 해외여행 알선업,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를 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에 해당되는 알선 수수료 플러스 음식 숙박비 같은 랜드 비용, 수탁 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을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가산세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 순행 매출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단체 행사의 경우 고객별로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냥 퉁쳐서 한 번에 발행해도 되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10건, 20건 혹은 뭐 100건 이런 행사가 진행될 때 그럼 개별적으로 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핸드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받아서 발급을 해야 되냐라고 살펴봤을 때 이건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발행을 하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단체 투어의 경우에 국세청 번호로, 그렇죠. 국세청 번호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애매한 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명이면은 한 사람당 마진이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당 마진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10명을. 그럼 그 한 건 한 건을 10번으로 나누어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10건에 대한 단체 행사의 수수료를 한 번으로 그냥 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보시면 한 건에 대해서 발행하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금액적으로는 맞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슈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발생되는 이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고객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 나서 정말 한참 뒤에 생각이 나서 그때 현금 영수증 안 했는데 현금 영수증 신청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더러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가장 FM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요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건 한 건씩 나눠서 국세청번호로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한 명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금 영수증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은 그 현금 영수증 번호를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직접 국세청에 들어가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그때 010-000-1234를 수정할 수 있어요. 자기 주민번호나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건을 그냥 퉁쳐서 한 건을 발행을 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줘봤자 그 사람이 한 번에 10배에 해당되는 10명치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추후 여행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때 그 한 건 한 건씩 나누어 두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데 고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전체 단체에 대해서 발행을 하면은 그 부분을 맡길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할 도리는 다 한 거긴 해요. 왜냐면 그 고객이 5일 이내에 발급을 요청을 5일 이내에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았으니까요. 근데 요청을 안 했고 우리는 국세청번호로 발급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FM적인 거고 좋은 거는 이렇지만 사실 너무 힘들 수도 있어서 전체에 대해서 발행을 하셨을 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죠.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하면 마진 노출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서는 방법은 없죠. 과다 발행 시 5%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전체에 대해서 발행을 하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면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법상 5% 가산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진 노출되는 게 싫어서 좀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줄여서 신고하는 금액의 20%, 그 다음에 부가세, 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방법은 저희 대표님께서 그럼 이렇게 발행하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 알파고 딥러닝 과정 중에서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든 거는 있는데 그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율 매출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인바운드 업체에도 고객한테 외화로 현금을 지급받거나 외화 달러로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바운드 업체도 이거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단말기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희 그 업체에 단말기 있으면은 거기에 공급가액 100, 부가세 0 이렇게 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는 영세율 발행이 안 돼요. 우리가 자동으로 100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입력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계산돼서 10만 원이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로는 발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면세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면세 클릭해서 공급가액 100, 부가세 0 이렇게 발행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변도 올렸을 때 그냥 이렇게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답변을 받은 내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이버나 이런 거 통해서 물건을 사보면 우리가 결제하는 란에 가보면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번호 넣어서 현금 영수증 발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상대방인 여행객들도 이렇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진해서, 인터넷에서. 그러면 소셜 업체에서 고객이 자진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고객이 발행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랬을 때 그 건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을 또 발행을 해야 되나요? 이랬을 때는 이중 발급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근데 뭐 보통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자진 발급은 결국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현금 영수증 금액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액 매출일 경우에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도록 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 신고를 할 거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고객이 임의대로 발행을 한 금액이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저희도 그렇고 소셜 업체에서 뜨는 현금 영수증은 다 무시하고 우리가 발행한 현금 영수증 기준으로 매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매출로 신고를 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발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여행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사가 이렇게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 신고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하는 게 저희야 다 여행업을 하고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업종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 세무대리를 맡겨보면 현금 영수증 1억 떴으니까 1억 매출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다 이제 이런 데서 내용이 파생돼서 발생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